예,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과 시청해 주시는 분 매 합의문을 보면 오늘도 우리 이종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협력 파트너십을 그 양국이 굳건하게 하겠다. 근데 그 협력 파트너십을 하는 것이 남북한의 한반도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이슈에 관련된 기후 변화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우주 문제라든가 바이오 백신 뭐 문제라든가 하여튼 뭐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전방위적 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굳건하게 갖기로 한 것은 매우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내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모순도 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이제 어느덧 중견 국가로 성장을 해서 이제는 단지 한반도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문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책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부담을 져야 될 책무도 있고 또 인류 문명을 선도적으로 개척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연대하고 해야 될 책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글로벌 이슈의 근저에 이르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또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는 글로벌 그런 이슈의 책무를 잘 수행하는 중요국가로서의 의무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에 국한해 보면 우리 과학기술 역량이 조금 더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돌파구를 찾고 도약을 해야 될 때에 특히 우리 출연연처럼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이곳에
약 50년 역사 됐지만 이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굳건히 하고 리더십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부심과 또 신명나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계가 이번 기회에 잘 활용을 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더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류 문명을 개척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이 자리가 그런 거를 좀 의지를 다지고 인식도 같이 하고 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그 생명연하고 항우연하고 또 원자력연구원 또 녹색 그 기술센터까지 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여튼 또 저도 국회 차원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좀 더 촘촘히 하고 그리고 그 정부가 하고 있는 ODA 사업 등 뭐 이런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출연연이 좀 참여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으로서 활용을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기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주최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석원 연구개발정책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고석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또 그 오늘 참석해 주신 그 김장성 생명연 원장님, 이상률 항우회 원장님, 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버진그룹 회장이 인류 최초로 그 우주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는 그 외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주 관광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그 발사체 개발의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 KPS라고 하는 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에 본격적인 착수가 가능해져 민간 그 정밀 항법 활용 시장이 또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주 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우주, 양자, 글로벌 백신허브 등 그 첨단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서 양국 간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방금 그 이상민 의원님께서 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의 그 역할에 대해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그 한미 정상회담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그 역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출연연이 그동안 그 산업 발전과 미래 원천 기술 개발의 핵심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과 기업의 연구 역량 강화에 따라서 그 대학, 기업 등 그 혁신 주체와의 그 역할 분담 또 협력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연연의 그 인력이라든가 장비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그 대학이나 기업이 하기 어려운 공공 원천 연구에 집중하고 또 대학과 기업과의 그 협력, 그 융합을 촉진하는 오픈 플랫폼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과기부는 출연연이 그 자율적으로 미션과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과제 대형화, 중장기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그 기관장의 자율성을 높여 국가적 또 사회적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및 그 정부의 그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언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많은 토론과 제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출연연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관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회를 이제 만들어주신 그 우리 대덕 연구개발 특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계를 늘 걱정하시고 과학계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이상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그 과기부를 대표해서 이 고석원 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열 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스태프의 이정원 박사님이야 많은 박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시고 그 후속으로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좀 많을 텐데 근데 크게 뭐 기후 변화나 우주나 원전이 등 이게 글로벌 이슈들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저희 바이오 분야에서는 뭐니 해도 이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그 백신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이 백신 주권에 관한 일들이 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연의 부하령 박사님께서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고요. 그거에 대한 후속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상민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점점 이슈들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화되고 그래서 저희 또 출연연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 글로벌 이슈에 당당하게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계 유수 나라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도 이제 그 수행을 잘 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글로벌 이슈들의 이 당당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생명연을 이 더운 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좋은 의견들 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열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상민 의원님께서 항상 우리 과학기술 분야 또 대덕 쪽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고 있는데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석원 연구개발정책실장님이 또 몸소 친히 참석해 주셨고 그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하실 여러 출연연의 그 간부님들 자리 준비하신 실무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 5월로 인해서 우리 과학기술대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주위 분들에서 많은 그 인사를 듣는 게 그 중에서도 우주가 좀 최대 수혜 주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특히 우리나라를 구속하고 있던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이제 종료가 되고 그동안 또 수년간에 의해서 끌고 있던 그 미국과의 아르테미스 협정이 이제 되었고 내년에 출범시키기로 되어 있는 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하고 협력도 어느 정도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주 분야는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국가위성 재고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거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이제 뉴스페이스라는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좀 더 상업적, 현실적으로 되고 국가 입장에서도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이 아닌 국가 전체의 그 국가 안보, 국방, 뭐 전략 기술, 첨단 기술 이런 걸 대변하면서 또 정부에서 어떤 민간으로 이렇게 우주 활동 주체가 바뀌는 이런 시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루고 있고요. 그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우주 분야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우주 분야는 사실 저희 비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만의 어떤 소규모 주제가 아니라 여기 관련된 모든 정부 출연연이 같이 힘을 합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저희들이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더욱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통합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제 저희들 미래 사회를 현실화하는 것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인 그 결과를 계기로 우주 분야에도 많은 관심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 황 의원도 지금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향후에 저희들이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이 우주 분야에서도 세계를 리딩하는 국가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일정에 따라 참석자분들을 대상으로 기념 촬영을 한 후에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과학기술 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정원 위원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좋은 기회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상민 의원님은 한 5, 6년 넘은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하실 때 스태피를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모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또 이런 출연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은 넘어가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1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주요 내용으로 정리된 포인트들을 보면 주로 안보와 관련된 부분,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아까 황원영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미사일 관련 규정에 대한 해제 부분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 다뤄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스플라이 체인 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패권 경쟁에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몇 가지 분야를 나눠서 보면 경제 기술 분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글로벌 보건 협력 부분, 그다음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혹은 신남방 정책 혹은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쿼드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었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챌린지와 관련해서 기후 변화 대응 이런 부분들이 한미 정상에서 회담에서 폭넓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만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중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부분이 이제 글로벌 그 스플라이 체인에서 지금 세계적인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가 이제 반도체 분야 그리고 전기 배터리 분야 이 두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이 확보해야 될 신기술 분야에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경제기술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주 탐사와 관련해서는 아르테미스 약정에 한국이 가입한 거, 그다음에 항법 시스템과 관련된 협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생산 제조 능력과 미국의 백신 개발 능력을 잘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분야로서는 청정에너지나 기후재원, 그리고 천연탄소 흡수원, 해양 폐기물, 플라스틱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한미 간의 협력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려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 해서 첫 번째는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6G라든가 그다음에 양자 기술, AI 이런 부분에서의 한미 간 협력이 아마 당장 현안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각국들이 혼자서 혁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앞으로 신기술에서의 확보 방향이 결국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에서는 아까 황우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르테미스 협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달 탐사 계획이 어떻게 보완 혹은 조정, 확장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짐에 따라 그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수십 년 만에 종료됨에 따라서 이제까지 했던 액체 중심의 발사체에서 고체 중심의 발사체로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발사체 기술 개발 계획에서 어떤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새로운 로드맵을 위해서는 출연연뿐만 아니라 ADD나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그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논의된 내용은 한국이 갖고 있는 생산 제조 능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는 백신 개발 기술이겠죠. 원천 기술 확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번 한미 협력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혁신 전략으로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부는 새로 이제 2개의 감염병 관련 연구소를 설치를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인데요. 이게 기존의 생명연이나 화학연 같이 이런 감염병 이슈들을 다루던 출연연들하고 이런 새로이 설립되는 연구소들 간의 어떤 통합적인 혹은 종합적인 혁신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게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자문회의 심의에도 감염병 계획이 올라왔지만 심의위원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분산화된 감염병 연구에 대해서 우려를 좀 갖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의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관련 기관들의 통합된 혁신 모형이나 혁신 플랫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정부에서 확정한 탄소 중립 10대 핵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게 후속 조치로서 필요한 기술 보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가 혹은 관련 기관들이 취해야 될 대응 조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은 그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만의 혁신 시스템을 고집할 게 아니라 결국은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국가들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글로벌 혁신 플랫폼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상년 의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슈는 우리나라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결국은 글로벌 챌린지 대응하고 그 개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출연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독자 생존의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런 글로벌 혁신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게 출연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 연구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개별적인 연구가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이슈들 같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출연연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주어진 숙제이고 또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원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다음에 출연진이 나갈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야별 발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종혁 미래전략본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미래전략본부를 맡고 있는 백종혁입니다. 어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민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에 지원해 주셨던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협력에서 원자력은 고전적인 파트너였어요. 74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5년에 어쨌든 다시 개정해서 지금 벌써 6년이 흘렀고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그 중추적으로 어쨌든 저희 원자력 협력은 이미 거의 뭐 한 50년 좀 안 되게 진행해 왔던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어쨌든 지난 5월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원자력 파트가 어떻게 언급되는지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실제 그 원자력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협력해 가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21일 날 어쨌든 두 정상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이 두 부분에 나타나고 하나는 이제 공동 성명서에 나타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팩트 시트에 나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동 성명서에 보면 어쨌든 원자력의 어쨌든 세이프티 또는 안전 조치 그리고 또 하나는 핵 비확산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데서 상호 협력을 해봅시다 하는 그런 키워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팩트 시트 안에도 실제로 양국이 어떻게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그 원자력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양국이 합의하는 시간 내에 조속히 고위급 양국위원회를 개최하자. 여기까지 이미 근데 양국 차관급 위원회가 저희 외교부하고 어쨌든 그쪽에 DOE 차관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빨리 개최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지금 고민하는 원자력계에서 이게 지난 2019년 보고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94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가로축이 미국이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캐파입니다. 캐파가 그 정도, 이 정도 90 몇 개가 있으면 실제로 전력량으로 생각하면 한 100기가? 원자력 발전소 한 호기당 한 1기가 정도 잡으면 한 100기가 정도를 어쨌든 기저전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실제로 퇴역을 시킬지 아니면 다른 뭔가 시스템을 더 도입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끄집어 갈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로 여기 Y축으로 나타놓은 그림은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각 나라에서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캐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건설되는 용량 그리고 해외에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좀 미국 실정이고요. 저희도 지금 유해에 지금 4개 짓고 있는 게 있고요. 국내에도 신고리 5, 6호기, 울진, 뭐 신한울 2호기 이런 것들이 좀 1호기는 바로 지난주에 이제 커미션이 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미국이 원자력에 대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그냥 크게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노란 부분으로 색칠된 부분들이 주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해외 협력을 해서 자기 나라의 기술을 다른 나라에게 팔아먹을까 고민하는 그 노란색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황색이라고 하네요. 주황색으로 그려진 거는 러시아가 어떻게 진출할까 다른 해외 마켓에 그리고 아니면 심지어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작을 해서 나가는 그런 데까지도 지금 전체 글로벌하게 보면 그 실제로 원전 시장이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많이 잠식을 당하고 있는 게 실제적 사실입니다. 그거를 미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지 발전시킬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에서의 원자력의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2017년 데이터이긴 한데 그 미국이 그만 원자력계든 아니 미국 정부가 바라는 거는 지금의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해서 더 유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원자력 캐파를 더 주해서 실제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탄소의 생산 없이 어쨌든 탄소 제로 베이스의 전력 어떻게 공급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바로 예를 들면 수명 연장 만약에 그냥 인허가 받은 만큼의 원자력 발전소 평균 수명이 40년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보면 한 2030년 후반이면 발전소 상당히 많이 어쨌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 20년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100년까지도 원자력 발전소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미국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미국에 필요한 에너지 디맨드를 생각했을 때는 원자력의 다른 어떤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도입된다는 생각하에서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축을 보면 지금 뭐 최근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 포럼도 열리고 하고 있는데 SMR 소형 그 모듈라 원자로를 어떻게 해서 시장에다 진입시켜야 대한 고민을 미국 원자력계에서는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더 넘어서서 4세대 원자로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그걸 또 진입시킬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실제 미국에 있는 원자력계 또는 정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미국 행정부 쪽에서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잔잔히 살펴보시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미국에서의 원자력 리더십을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남방 정책이나 러시아가 이쪽 아시아권에서 어쨌든 원전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까의 고민이고요. 그러면서 자국의 산업 영역을 계속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까 그런 고민이요. 그러면서 원자력이 따지면 결국은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세 가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실제로 조그만 원자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미리 설계도 미리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해서 좀 미국 내에서는 조그만 SMR이든 마이크로 원자로든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아마 몰두를 하고 있고요.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실제로 뉴스케일에 그한 100메가급이죠. 조그만 원자로에 대해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중 원자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유지해 갈까. 실제 아까 94개, 95개 원자력 발전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87개는 수명 연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중에 어떤 경우는 거의 80년까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걸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 짓고 있는 보골 리액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보증해서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결료 관련돼서도 왜냐하면 발전소가 돌아가려면 결국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R&D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기존은 같은 기조에서 이걸 어떻게 실증해서 배치할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DOE 프로그램, ARDP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여기 투입되는 돈만 해도 1.5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움직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을 어떻게 닦아줄까? 그러면 인허가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로 VTR 같은 걸 개발해서 실증해서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까? 그런 고민들, 그리고 그것들을 직결하기 위한 어떤 센터들, 또 그리고 이거를 또 그냥 지금 속도보다 어떻게 가속시켜야 대한 그런 개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땔감, 원자로가 돌리기 위한 땔감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더 확보해 줄까? 그런 기술.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로 자체를 3D 프린트로 찍어내는 작업도 오크리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 신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로 발전소를 운전하려면 실던 줬던 오퍼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인 운전이 되든 아니면 1인 운전이 되든 심지어는 자율 운전이 되든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부가 풀리 서포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미국에서 개발되는 최근 SMR 또는 그 소형 모듈러 리액터인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고 실제 여기 있는 거 9개가 지금 미국에서 인허가가 돼가 있고 일본은 작년에 NRC 미국의 원자로 규제기관이죠. 그래서 이미 인허가가 떨어진 것도 있고요. 인허가 진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 기본 설계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형태의 크고자 하는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쨌든 미국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게 아메리칸 리스큐, 그래서 한 1.5달러 정도, 1.5조 달러 정도 돼가고 1.9조 달러 정도 돼가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잡 플랜 관련돼서 2.3조 정도 달러로 돼가고 있고 또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서 1.8조 달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잡 플랜 관련돼서 이 안쪽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실제로 이게 이번 21년 6월 25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당초 요구액이 한 2.3조 정도 됐는데 이때 미 상원에서 실제로 한 1조 이상 들어가기라고 국회 차원에서 어쨌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돈이 투입되어 있고요. 이 계획 내에 보면 실제로 전력산업 개선 관련해서 청정에너지로서 원자력을 디파인 해버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까 35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에 원자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R&D 파트에서도 실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원자로 SMR에 대한 미국이 어떤 오픈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증할까? 거기에서 미국의 규제기관하고 DOE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새로운 해결료에 대한 투입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양자가 원자력 파트너십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동 연구, 이미 저희 나라하고 미국하고 원자력 공동 연구는 거의 40년 이상 된 그런 연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결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핵비확성 연구가 핵비확성이 보장돼야 되고 핵안보 그리고 국방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서 아까 그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하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양국이 상호 이익이 돼야 되고요. 호혜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동으로 해외 시장에 같이 가보자. 그래서 지금 유럽의 체코나 폴란드 사업에도 어떻게 같이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고요. 그리고 있으면 한미 동맹 측면에서 원자력의 파트너십을 계속 어떻게 지속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저희는 뭐 원자력 관련돼서는 이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실제 유해에 지금 4개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것도 미국하고 같이 공동 진출로 들어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하고 저희 뭐 한국의 원자력 팀하고 같이 들어가서 어쨌든 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지금 커미셔닝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과거에 썼던 연구로 쪽에 들어가는 해결료를 핵비확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까에 대해서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해왔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얘기, 원자력 공급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해서 그때 나온 결과물 중 하나가 한미 고위급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합시다 하는 얘기. 그리고 미국과의 어쨌든 사용 해결료 관련된 연구를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제프시스 연구, 그다음에 고속로 관련 연구, 새로운 원자로, 그리고 한미 간의 바이레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또 미국하고 내리 프로그램에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한미 공동 상설위원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가야 될 길은 결국은 원자력의 제3국 진출 또는 핵비확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얘기, 그리고 사용 해결료 얘기, 새로운 원자로를 어떻게 개발해서 같이 진출할까 그런 고민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원자로의 안전성,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다음에 해체 연구 이런 것들이 결국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종혁 본부장님 발표 고맙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현황과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주 분야에 대한 발표 내용을 듣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우주 분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준 기획정책본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연구원 기획정책본부를 맡고 있는 이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우주 분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번에 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주가 가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혜를 받은 그런 분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서 이제 발사체 개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어떤 그 협력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항법위성 개발 협력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게 돼서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사실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그 미사일 그 사거리나 중량의 제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민간에서 개발하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제약 조항도 있었다는 것을 대부분 이제 잘 모르셨을 텐데, 사실 그 안에도 그 민간 우주 발사체조차도 이러이러한 제한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고체 발사, 고체 로켓, 그러니까 고체 로켓은 일정 용량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발사장도 고정되어서 발사하는 거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민군이 서로 협력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다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보면, 그렇다면